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이제 의견 선도자, 앞서 그 제안자가 있고 영향력 행사자 똑같겠죠, 그죠? 집단 내부에서 내부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의견 선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인입니다. 보통 가족 같은 경우는 뭐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혼부부 역시도 남편이 아내에 영향을 받고 아내에게 남편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위한 소비 제품이 달라지죠, 그죠? 두 부부만 살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제품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분유, 기저귀, 뭐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책, 뭐 놀이기구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가족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가족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생활 주기,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바뀝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부부 둘, 신혼부부일 때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자녀들이 다 출가했을 때, 두 노부부만 남았을 때 다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겠죠. 개인마다 어떻게 됩니까? 욕구가 다릅니다.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UV 승용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단형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는 같은 SUV라도 집 같은 좀 직선형의 거친 형태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르쉐, 카이엔처럼 유선형 형태의, 또는 뭐 BMW의 X 시리즈 같은 제품도 또 선호가 되죠.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저 개인적 요인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모드 오브 리빙에 따라 다릅니다. 액티비티, 인트레스트, 오피니언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파악을 해서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개성, 퍼스널리티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구매의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야 될 요인이 개인적, 심리적 요인도 역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리적 요인 중에서 욕구, 동기, 지각, 감정, 태도, 학습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행동론 수강 때 다른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마케팅 원론 시간 여기까지 다 다루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황적 요인입니다. 구매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구매 시점의 여러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에 대한 패턴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나는 한식을 좋아해. 국물도 있고 국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한식, 한정식을 꼭 먹는 사람이다. 그게 자신의 욕구고 자신의 소비 행태라면 항상 똑같이 한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항공기 예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겨우 어렵게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에요. 한식을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의 욕구를 느꼈다면 가까운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상황에 따라서도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구매 목적이냐, 구매 시점의 주변 환경, 판매 촉진물, 쇼핑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의 길이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달라집니다. 뭐 좀 예를 들어 보면 판매 촉진물은 뭡니까? 판촉물. 예를 들어서 제가 CU에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카페라떼를 구입을 하고 싶어요. 카페라떼 1,700원, 1,800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동료와 같이 각각 사게 되면 뭐 1,700원짜리 2개 사면 3,400원 아닙니까? 근데 옆에 봤더니 칸타타가 2풀1을 해요. 2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줍니다. 가격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카페라떼를 특정 브랜드의 카페라떼를 구입을 하더라도 판촉에 따라서 판매 촉진물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구매 행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시점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구매 목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백화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가면 백화점 매장 내에서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의 변화를 전혀 못 느끼게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이게 1시간이 지났네, 오후가 됐네, 저녁 시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밝은 조명에 의해서, 화려한 조명에 의해서 소비자는 시간을 지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백화점 가기 전에 항상 배를 부르게 음식을 든든하게 먹고 가서 알뜰 구매를 하시면 구매 시점 주변 환경에 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물품을 적게 되면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 1층 매장부터 2층, 3층, 4층, 5층 층별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제품을 팝니다만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짜져 있습니다. 1층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2층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객단가가 다르죠. 그죠? 객단가가 다르고 거기에 맞게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층별 매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역시 상황적 요인을 분석을 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앞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자, 소비자 욕구의 출발이죠. 문제인식.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문제를 인식했다. 어떤 문제를 인식합니까? 자,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문제인식입니다. 차이를 느끼는 게 문제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떤 문제를 인식합니까? 배고픔을 인식하죠. 진짜 배고프다. 자, 밥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던 노트북, 이 노트북은 제 노트북이 아닙니다만 제가 쓰던 노트북은 2003년도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350만 원을 줬습니다. 350만 원을 주고 샀던 IBM의 싱크패드입니다. 싱크패드 노트북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론 잘 돌아갑니다만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워포인트 디스플레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쓸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환경이나 또는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뒷받침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빵빵한 노트북,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17년 된 오래된 노트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식입니다. 지금 뭡니까? 17년 된 노트북을 접고 새로운 최신형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적인 상태와 현실 상태 간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만 내가 편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즉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는다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17년 동안 제가 노트북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제품이 어떤 제조회사의 어떤 제품이 최신이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보 탐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TV 광고 또는 가전제품 판매점 아니면 인터넷의 지식 검색 이런 걸 통해서 하겠죠. 그죠?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탐색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품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정보 탐색.
아니면 메이커 제품, 아니면 조립 제품 몇 가지를 수집한 다음에 각각의 제품 유형별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요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야, 이 제품은 성능은 진짜 빵빵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이 제품은 가격은 싸고 성능은 좋은데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얘에서 문제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등등의 평가를 하겠죠. 그죠? 평가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선택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중요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나는 가격 별 중요하지 않아. 메이커 중요하지. 뭐든지 메이커, 뭐 유명 제품이 제일 좋아 이러면 가격 무시하고 뭡니까?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유명 브랜드로 갈 것이고, 그걸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겠죠. 그죠?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야, 역시 내가 구입한 내 선택이 옳았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할 것이고, 아, 내가 참 정말 후회를 했다 이러면 불만족을 할 것이고, 불만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할 것이고, 좀 부정적인 정보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전파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구매 후 평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이 각각의 과정에서 기업의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을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되시면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선택 및 구매 행동, 구매 후 평가 과정, 이것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문제인식 유발령 광고도 있죠. 아직도 그런 컴퓨터를 쓰고 계십니까? 이제는 바꿔야 될 때입니다. 또는 뭐 요즘 보면 TV에 텔레비전 새로운 제품들 많이 나오죠, 그죠? LG와 삼성이 지금 화질 경쟁으로 비교 광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바뀝니다. 요런 같은 경우도 왜 트롬 가전 세탁기 같은 경우도 무소음, 무진동, 뭐 심지어는 세탁 후에 바로 열처리해서 말려준다는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일 경우에 드럼 세탁기에 대한 욕구, 즉 문제인식이 일어나죠. 그죠? 뭐 그냥 그 광고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통돌이 세탁기에 그냥 예전처럼 손빨래보다는 세탁기 빨래가 좋으니까 빨래 해가지고 늘고 할 건데, 이제는 드럼 시대라는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문제인식을 당장 유발을 하죠. 그죠? 아, 내가 세탁기를 하나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문제인식 유발용 광고일 것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 설명을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 즉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출발하는 부분이죠, 그죠?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자로 STP라고 그러죠. 즉 마케팅 원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TP, 포피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STP라는 것은 전체의 시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뭐 등등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마켓이라는 이 시장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앞서 언급했던 뭐 인구 통계적인 특징 또는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남성복입니다. 이 남성복을 여성들이 입지 않지 않겠습니까? 즉 남자 시장, 여자 시장 같은 옷이라더라도 남녀가 구분이 되고, 그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양복, 서양 양복 입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스키복 같은 경우도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시장이겠죠. 즉 시장을 나누는 겁니다. 인구 통계적 특징 가지고 연령대별로, 성별로, 뭐 지역별로 시장을 나눈다. 이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표적 시장 선정입니다.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S, 타겟팅 T. 자, 표적 시장인 타겟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위치, 위상을 정립을 한다. 이게 포지셔닝에서 STP 활동이라고 합니다. STP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피 믹스를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ST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와 위상 정립이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의 의미입니다. 먼저, 시장이라는 것은 상품이 필요하고 그 상품을 구매할 뜻이 있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집단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그리고 뭐 1톤 트럭, 2톤 트럭, 5톤 트럭, 그 다음에 덤프 트럭, 트레일러 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가 존재하죠. 버스도 있고, 그죠? 성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45인승 대형 버스가 있고, 시장마다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소비자의 계층이 다르죠. 그죠? 욕구가 다르고, 뭐 이렇듯이 시장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게 뭡니까? 포니 승용차. 소형차였죠. 그죠? 소형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 기술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차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폰이라는 소형 승용차로 처음 진입을 한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서 표적 시장, 타겟으로 결정한 것은 국산 소형차 시장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폰입니다. 포니를 발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장으로 확장을 해갔죠. 그죠? 포니, 엑셀, 스텔라, 소나타, 뭐 그랜저, 에쿠스, 심지어는 이제 고급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네시스, 그죠? 그 다음에 SUV 쪽으로 산타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가 우리가 세분화하는 게 원래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된 시장을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 시장을 나눠서 보자. 이것이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어린이용 자동차 의자 생산 기업의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용 의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의 집단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린이용 의자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용 보호장구 이야기입니다. 보호장구가 일반 승용차에 유아들이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필요합니까? 어린애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하겠죠. 그게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녀들이 전부 대학생이고 이럴 경우에 굳이 유아용 자동차용 보호장구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장 세분 앞서 뭐 이야기했다시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나눈 과정이 시장 세분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자동차 말고도 많죠, 그죠? 레저용품, 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겨울 스포츠, 스키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보드를 즐기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시장이 다른 거예요. 자, 시장의 결과, 시장의 세분화의 결과는 마켓 세그먼트입니다. 즉, 세분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뭐 기준이 있습니다. 세분 시장과 세분 시장 간에는 일시적이에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분 시장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동질적인 기호를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집단과 야구를 좋아하는 집단 구분이 되죠, 그죠? 이제 표적으로 이 집단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케팅을 해야지, 축구, 야구를 어정쩡하게 구분해서 뭐 마케팅을 해서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용품 광고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축구 매거진에 해야 될 것이고, 야구용품 광고는 어디에 합니까? 야구 매거진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뭐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대형 세단을 출시를 했습니다. 에쿠스라는 브랜드로. 에쿠스 구입을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에쿠스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무료로 매달 월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잡지 이름이 에쿠스였습니다. 즉 에쿠스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매달 집 주소로 에쿠스라는 잡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쿠스라는 잡지 속에 어떤 광고가 실려 있겠습니까? 싼 제품 광고는 없었죠, 그죠? 명품 제품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화장품 업계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쪽에 또는 시계들, 뭐 롤렉스 뭐 이런 제품들의 광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에쿠스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참 고급 이미지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잡지까지 출간하려고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그 광고가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 즉 대형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가정했을 때 광고가 실리는 게 달라졌죠. 뭐 이런 것들도 시장 세분화의 뭐 결과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뭐 크게 네 가지 이점입니다. 첫 번째, 시장 기회의 탐색이 가능하다. 두 번째, 효율적인 마케팅 믹스로 소비자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사와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시장의 요건은 뭐 세 가지입니다. 측정 가능성,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substantiality, 규모의 경제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규모가 돼야만이 세분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세분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 차별적인 마케팅을 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세분 시장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리적 변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점포 하나죠, 그죠? 배달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 변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대연로에 뭐 교촌치킨, 그 다음에 뭐 중구, 이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주지역, 도시 크기, 기후, 인구 밀도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에서 프랜차이즈 내줄 때도 동별로 한 개씩만 내주는 것들, 이것도 시장 세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기준, 나이, 성별, 소득, 직업, 학력, 종교, 가족수, 가족 수명주기, 인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양복 입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성별은 남자?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농촌 농민들도 소득, 저소득도 양복 입을 수 있지만 양복을 몇 벌씩 입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직업.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양복이 근무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블루 칼라 같은 경우 양복 잘 안 입잖아요. 경상복으로.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게 이제 인구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크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성복입니다. 남자 옷이에요. 그리고 좀 가격대가 좀 싸요. 그죠?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닙니다.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나이, 성별, 뭐 직업, 이거는 같지만 마에스트로하고 어디가 달라집니까? 소득 기준도 좀 달라지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파크랜드 같은 경우 브랜드 좀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등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노스페이스하고 콜핑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콜핑이라는 등산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가입니다. 근데 이제 코롱이나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노스헤드,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등산복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파크랜드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레저용 옷입니다. 등산복처럼 입지만은 특수 목적용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심리 분석적 기준인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개성 역시도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 분석적 기준인 추구 편입, 사용량, 제품에 대한 태도, 상품 구매 준비 단계, 시용기의 애호도 등도 세분화의 기준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뭐 기준 변수나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나누죠. 나누게 되면 마케팅 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을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한 시장, 이게 표적 시장입니다. 원어원은 타겟입니다. 타겟. 우리의 타겟, 목표 시장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즉 마케터가 자신의 마케팅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는 고객 집단, 사람 기업 집단을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적 시장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세 개의 세분 시장 또는 단 하나의 세분 시장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뭐 시장을 구분하는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의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헨리 포드가 T 모델을 출시했을 때 집단 간의 차이 무시하고 그냥 검은색 페인트 하나로 모델 T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간의 차이 무시하고 그냥 제품을 내놨죠.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차 같은 경우 몇 종류가 됩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경차, 소형차, 준중형, 중형, 대형, 그죠? 그 다음에 고급형, 럭셔리.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1억 대가 넘습니다. 포르쉐 스포츠 자동차죠. 다릅니다. 그죠? SUV 있죠. 그죠? 그리고 허머, 뭐 군용을 민수용을 전용했던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표적 시장별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경주에 가면 경주 향토 제품인 황남빵 있죠. 황남빵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이, 성별, 소득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황남빵 모델 하나밖에 없습니다. 빵 똑같습니다. 단일 제품을 생산합니다. 황남빵. 한편 파리바게트 한번 가볼까요? 같은 뭐 제빵이지만 파리바게트 같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안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다양한 소비자층의 욕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이 만들어서 팔죠. 그죠? 생일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튀김류, 꽈배기류부터 시작해서 찐빵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속으로, 그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세 개의 세분 시장. 앞서 좀 전에 또 예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 승용차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포니, 소형차 한 대로 가졌습니다. 소형차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즉 뭡니까? 표적 시장에서 이제 표적 시장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분 시장별로 마케팅 전략 선정 기준을 내야 되겠죠. 즉 기업의 목표와 이미지, 기업의 자원, 제품의 동일성, 제품 수명 주기, 시장의 동일성, 경쟁기업의 마케팅 전략, 경쟁기업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전체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두세 개를 표적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자산이 상당히 많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서 손 안 대는 데가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분사되기 전에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전에 봅시다. 제일제당 역시 삼성이죠. 그죠? 제일제당도 삼성입니다. CJ그룹, 그 다음에 한솔미디어 삼성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자동차도 옛날에 삼성 자동차가 있었지만 거의 대기업이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손 안 대는 데가 없었습니다. LG 마찬가지죠. 그죠? LG도 그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이 자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세분 시장 중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하청 기업으로서 자동차 시트만 만든다든지, 또는 자동차 핸들만 만든다든지, 또는 브레이크 패드만 만든다든지,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품의 동질성, 수명주기, 시장의 동질성 영향을 미치죠. 그죠? 경쟁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단순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어느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분시장 평가를 합니다. 규모의 성장성, 구조적 매력성, 기업의 목표와 자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분시장을 평가를 하고, 세분시장을 선정을 했다면, 즉 세분시장의 표적시장을 선정을 했다면 그 표적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어떤 위상을 심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위상 경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파크랜드 같은 경우는 중저가입니다. 등산복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인 콜핑, 등산복 시장에서 고급 이미지인 코롱, 다르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여성용 핸드백,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구찌가 있어요. 프라다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시장을 찾고 있죠. 하지만 중저가 모델의 제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표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산과 기술력과 광고력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로 갈 것인가, 싼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저렴한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고급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가격 대비 탁월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이제 위상적 미래, 이게 포지셔닝 활동입니다. 기업의 이제 마케팅 노력인, 특히 이제 뭐 광고나 촉진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안 팔리면 세일하고 50% 할인하고 이러면 명품 이미지를 절대 가실 수가 없겠죠. 그죠? 가격 전략도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세일 브랜드, 절대 우리는 세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위상적 미래, 포지셔닝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제품 속성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고급 제품, 우리는 저가 제품, 우리는 중저가 제품, 우리는 합리적 제품, 우리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 우리는 탁월한 품질이 있어, 우리는 빡빡한 스타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고성능이야, 뭐 이런 것들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뭐 성능, 안전성, 볼보 자동차 하면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죠? 물론 뭐 벤츠도 안전하다 하지만 벤츠도 안전한 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볼보라는 자동차가 안전 컨셉을 먼저 가지고 있죠. 자, 미국 차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름 많이 먹는 차. 한편 일본 차는 소형차로서 상당히 그 연료 효율이 높은 차, 싼 차, 이런 이미지로 미국 시장에 들어갔죠. 이게 이제 포지셔닝 이미지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싼 차로 갔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폰이 어떤 뭐 이미지였냐면, 현대자동차 포니가 70년대에 그 당시에 미국 중산층 부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에게 졸업 선물로 주는 차가 현대자동차 폰이었습니다. 상당히 싼 차였죠. 그랬던 현대자동차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이미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고급 브랜드,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의 위상에 걸맞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라는 창세기라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지금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90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왜? 현대자동차는 이미지가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띄우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편익, 제품의 용도, 경쟁 제품, 주 사용 고객 등등의 관점에서 포지셔닝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셔닝은 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전략적인 지침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 활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마케팅 전략인데, 마케팅 전략은 뭡니까? 경쟁사가 없으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죠. 경쟁에서 이긴다는 사고를 가지고 소비자를 설득을 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의 기본 골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렸는데,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는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죠.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이
역전되지 않고 공급량보다 10배 많은 수요량이 있다.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냥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쟁사가 존재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에게 먼저 어필하고 소비자가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보다 낫게 또는 경쟁사보다 뭔가 다르게 차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개념 플러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마케팅 개념이 합쳐져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전략은 원래 어디입니까?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 자, 전략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전쟁에서 출발한 겁니다. 원래는 라틴어인 스트라테그마라는 용어, 군대의 장군입니다. 장군에서 이제 출발해서 스트라테그마가 스트래티지로 바뀌었는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규모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지휘 활동에 관련된 과학과 기술. 누가 전략을 짭니까? 옛날의 전쟁을? 장군이 짜죠. 참모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은 장군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판단 잘못하면 전쟁이 집니다 아닙니까?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지면 nothing입니다. 전쟁이 이기면 모든 걸 어쩌고죠. all.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면 재화, 보물, 식량, 땅, 가축 다 자기 겁니다. 지면 가족들까지 노예로 팔려가고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 경쟁이라는 것은 전쟁만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공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망할 수도 있죠. 그죠? 생존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을 존속시키고 성장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즉 마케팅 활동에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고요. 경쟁에서 이긴다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가 됩니다. 자, 전략적 사고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자, 앞서 이런 이야기 했죠. 환경 분석했습니다. 그죠? 기업의 거시 환경, 기업의 니시 환경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을 왜 분석합니까? 환경을 분석하는 이유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겁니다.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죠. 그죠?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멸종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다시피. 자, 기업이 전략적 사고를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뭡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업의 비전, 사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SCA입니다. 즉, 기업 조직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동시에 지속적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사고가 무슨 사고나? 전략적 사고. 이런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원론을 배우는 기본에도 생존이죠. 그죠? 생존이고 발전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전략적 사고의 개념을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쟁을 위한 기업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전략은 어떤 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면, 독점이 되겠죠. 그죠? 다른 어떤 기업들도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독점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에서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애플에 대적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지금까지 이제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것도 역시 최초의 제품,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되겠죠. 그리고 적게 싸우고 이기는 것,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독점 이외에 나만이 가진 차별성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위한 기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다른 기업이 할 수 없고 다른 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위한 기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대립을 회피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직접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 자사 모두가 손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없는 영역에 진출하는 방법, 뭐 니치 마켓 발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영 쪽에서 새로 나온 용어들이 많은데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 레드오션에서는 거의 뭐 붉은 바다잖아요. 붉은 바다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바다, 푸른 바다를 찾아 나가자. 요즘은 이제 뭐 푸른 바다 찾기는 힘듭니다. 블루오션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거의 뭐 퍼플오션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블루오션 전략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지 않고도 기업들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다른 형태의 새로운 트렌드의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원조가 돼도 이길 수 있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있습니다. 코카콜라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탄산음료입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콜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조입니다. 그 이유는 뭐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죠. 근데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는 코카콜라 만들 수 있고, 코카콜라보다 더 청량감이 높은 콜라, 탄산이 강한 콜라, 어떤 형태든지 콜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코카콜라 외에 대부분의 뭐 콜라 쪽으로 도전을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코카콜라만의 그 맛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자 머릿속에 있는 최초의 콜라, 그 코카콜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콜라 시장에 도전 못하는, 우리나라도 뭐 콜라 독립 815라든지 혜태콜라 도전을 했습니다만 다 고배를 마시고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두 가지 콜라밖에 없죠. 그 외에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콜라 가지고 사올 필요가 없어서 다른 뭐 과즙 음료나 미과즙 음료, 기능성 음료 이런 쪽으로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전략을 짜고 전략에 이기려면 제일 먼저 이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계획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 및 자원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가장 잘 적합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과정을 전략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업의 활동과 제품을 계속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이 적절한 이익을 올리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계획입니다. 전략적 계획을 가져야만 어떻게 됩니까? 전략을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전략적 계획이고, 자,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군사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사 전략 같은 경우는 생존을 건 거죠. All or nothing. 보통 이제 군사 전략들은 이제 손자병법을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배워야 될 대표적인 군사 전략이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대비하라. 환경 변화. 그러니까 환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우리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을지문덕, 뭐 살수대첩, 뭐 이런 것들, 여진족 물려친 거, 이런 거 환경을 이용을 했죠. 환경을 이용을 해서 뭐 홍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겼던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약점과 숨은 적을 찾아라.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하라. 그 다음에 특수부대, 이제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부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새로운 제품, 블루오션 전략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누가 싸웁니까? 직원들이 그 병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그러니까 내부 마케팅, 인플로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뭐 이게 필요합니다. 관계 마케팅, 종업원 관계 마케팅이 필요하고, 일곱 번째, 힘이 달리면 연합군을 만들어라. 혼자서 싸우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울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혼자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연맹체가 되어서 전 세계
유수 가전제품들하고 싸웁니다. 그런 것들 다 보시고. 그리고 8번째, 명령계통을 단순하라. 명령계통이 복잡하고 상당히 길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공격 앞으로 있는데 뭡니까? 공격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면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계통이 단순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끊임없이 비밀병기를 개발하라. 비밀병기가 신제품이죠. 소비자 욕구를 더 낮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9가지 군사 전략을 통해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 마케팅 환경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거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를 포함한 경제업 공격자의 환경, 내부 고객, 그 다음에 표적 고객을 둘러싸고 제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표적 고객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 경로를 구축하고 촉진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한번 숙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변화 감시법은 뭐 추세, 위협 뭐 이런 것인데 환경변화에 따른 추세가 기회를 제공하는가 위협을 초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회를 제공하면 기회 활용 방안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위협을 초래하면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한번 봅시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정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동태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이런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관련 환경 요인의 추세를 규명하고 시장과 마케팅 활동에 미치는 추세의 영향 평가를 해서 추세가 기회냐 위협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죠? 환경이 바뀌면 기업도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적정한 장소고 이상적 위치를 하더라도 이게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A 기업이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마케팅 활동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 활동은 기업 목적을 설정하고 기업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 목표, 마케팅 전략, 포트폴리오 계획 기반 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요 영역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마케팅 활동입니다. 즉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마케팅 외에도 어떻습니까? 생산관리가 있고 인사조직이 있고 그 다음 회계 부문이 있고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습니다. 그 부문 중에 한 부분, 한 영역이 마케팅 활동이고 마케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전략 책정, 기반 계획, 실시까지 움직여져. 이게 이제 마케팅 활동 실시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인 특징은 어떻습니까? 목표, 전략 능력, 민첩성, 정보력, 수정 능력, 인경 능력,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요소를 통합 조직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격 전략과 유통 전략과 제품 전략, 촉진 전략이 서로 하나의 그 지침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여야지 다르게 움직여버리면 효과적인 마케팅 결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 이미지라는 고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제품 자체도 진짜 고급으로 소재도 고급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가 전략. 그 다음에 유통도 어떻게 됩니까? 고급 전략을 해놓고 대형마트나 할인점에 파는 게 아니라 대형 백화점 아니면 전문 예를 들면 용품숍 이런 데 입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도 어떻게 됩니까? 뭐 TV 광고 좀 쉽게 접할 수 광고보다는 고급 잡지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이렉트 메일, DM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유통 전략 자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수정할 수도 있고 인경 능력까지 갖춰야만이 제대로 된 마케팅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요 요인은 기업 규모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지향하는 시장, 제품과 서비스 타이밍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면 쉽게 제품에 대한 광고 비용도 뭐 적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타이밍과 출시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비용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관리 과정, 마케팅 관리라는 것은 앞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 계획, 통제, 실시, 분석에 나가는 것인데, 자, 도표로 딱 한번 보세요. 마케팅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계획을 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침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계획, 통제죠. 그죠? 사전 통제 뭐 생략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표절 시장을 통해서 실시했을 때 피드백을 받아서 뭐 잘못된 결과를 결과를 다시 통제를 하고, 그죠? 분석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이런 관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시되는 게 이제 전략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략, 전술, 계획, 작전, 루틴, 모션. 그러니까 업무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CEO는 전략을 짜겠죠. 그죠? 그 밑에 고급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작전을 하는 사람과 참모가 작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별일이 뛰지를 않잖아요. 총수하는 사람 누굽니까? 소총부대죠. 그죠? 네? 포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루틴과 모션, 작전, 계획, 수익. 이게 위계입니다. 위계고, 이 위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도는 전략을 잘못 짜면,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어떻게 돼? 완전히 진짜 안 팔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에 따라서는 동작 같은 업무량이 많아질 뿐이지 중요도는 상당히 낮죠. 그죠? 그래서 전략의 중요도와 동작의 중요도, 업무량의 강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업무량은 줄어들고, 밑으로 갈수록 업무량은 많지만 중요도는 낮아지고, 이게 이제 기업에서 업무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략을 짤 때 그러면 어떻게 짜느냐? 앞서 뭐 환경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략을 짜는 틀입니다. 물론 뭐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전략도 이 틀을 가지고 짭니다.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 external, 그러니까 이제 내부 셀프 애널리시스 이건데요. 외부 분석은 뭘 분석하냐면 고객을 분석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환경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뭘 얻어냅니까? 기회, 위협, 추세 및 전략적 의문을 도출해내고요. 그러니까 자사 분석입니다. 자사 분석은 우리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우리 기업의 성과와 전략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합니다. 수익성, 매출액, 주주가치, 고객 만족, 제품 품질, 상표 현상, 원가, 신제품, 태도 성과, 뭐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거 전략, 현대 전략, 문제점, 이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강점, 약점, 문제점, 제약 조건 파악을 하고, 이 외부 분석과 자사 분석, 셀프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략을 파악하고 선택하고, 미션 대안 선택, 그래서 이제 제품 투자 전략 또는 기능력 전략, 자산 역량 시너지, 전략의 선택, 운영계획 집행, 전략 검토. 이 과정이 이제 전략의 틀인데요. 마케팅 전략도 역시 마케팅이라는 활동을 이런 외부 분석과 자사 분석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틀은 똑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상대적 위치나 강점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드들이 나오는데, 뭐 BCG 매트릭스 또는 이제 G 그리드, 이게 이제 G 그리드입니다. 시장의 매력도와 위치 매트릭스인데, G 그리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 그리드에 관련된 능력과 매력도 평가하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유형은 뭐 집중 성장, 통합 성장, 다각화 성장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진도가 좀 나가면 그 파트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생략하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성장 유형이 집중 성장 유형, 통합 성장 유형, 다각화 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 같은 경우는 시장 침투,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전무방 통합, 수평 통합, 뭐 다각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기업이 선도자냐, 시장 선도자냐, 뭐 추종자냐, 뭐 그다음에 후발주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도자 전략도 한 3가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전자 전략도 뭐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는 8가지 뭐 형태의 공격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 추종자 전략으로서 이제 근접 추종, 원거리 추종, 선택적 추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 전략에서 전략 시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 원론 수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가볍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슬라이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뭐 마케팅 뭐 정의부터 마케팅 관리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소비자 행동 분석, 그 다음에 STP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STP 이야기 이제 그게 이제 뭐 1주차 마지막 부분인데요. 포피가 나옵니다. 포피. 앞서 뭐 간략하게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피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프로덕트의 P, 프라이스의 P, 플레이스의 P, 프로모션의 P를 합쳐가지고 4가지 P로, 즉 기능입니다. 마케팅의 기능에 대한 4가지 활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포피가 아니라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만은 프로덕트인 P는 기업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링스가 마땅합니다. 오프링스. OFFERINGS 오프링스가 맞고요. 제공물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 택이잖아요.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생산자가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생산자가 결정한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의 금액 단위가 크면 클수록 생산자가 유리합니다. 기업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되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소비자가 이 프로덕트, 오프닝스를 얻는 대가로 치러야 되는 희생이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으로, 마케팅 철학으로 개념을 바꾼다면 코스트가 맞죠. 비용입니다. 비용. 즉 내가 노트북을 한 대 얻는 대가로 치러야 될 희생.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노트북과 바꾸기 때문에 희생이잖아요. 희생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는 어떤 개념입니까? 코스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비용은. 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즉 마케팅을 진정으로 이야기한다면 프라이스가 아니라 코스트 개념으로. 그리고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로는 장소입니다. 시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시장을 통해서, 판매처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을 한다. 근데 이것도 소비자 욕구와 소비자 만족을 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데까지 갖다 줘야 되겠죠. 유통이죠. 디스트리뷰션. 소비자가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 주는 것. 디스트리뷰션이 맞다면 D가 되겠죠. 그죠? 자, 촉진. 마지막은 촉진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활동, 즉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도 있고 광고도 있고 이게 다 통틀어서 이제 촉진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촉진은 뭡니까? 독려하고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개념은. 지금의 마케팅 개념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맞겠죠. 그렇다면 포피가 아니라 오프링스, 코스트, 디스트리뷰션, 커뮤니케이션이 적합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OCDC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마케팅의 사고를, 철학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부분의 책에서 이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프링스가 아니라 제공물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포피 중에 첫 번째인 제공물에 대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공물이라는 것은 욕구 충족물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있건 형태가 없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제품이라고 이야기한다.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피지컬 프로덕트와 대상물, 장소,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이코 소셜 프로덕트까지 지식, 감정, 도덕의식도 다 제품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뭐 여러분들 칸느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에 수상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를 창출해준 제품 아닙니까? 영화 상품이죠.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1시간 50분 동안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그런 제품들이 될 수 있겠고, 그것도 역시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제품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크게 이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비재, 편의품, 필수품, 중독품, 긴급품, 편의품이 있고, 선매품이 있고, 전문품이 있고, 비탐색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이제 이 제품도 이제 우리가 보면 중간고사 7점, 한 6주차, 7주차 이때부터 이제 제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가 있죠. 설비, 도구, 원자재, 부품 및 가공자재, 소모품 등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산업재입니다. 구성 또는 유형성에 따라서 내구재, 형태가 있는 내구재,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비내구재, 그리고 서비스 제품, 뭐 이런 것들도 제품 분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계열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품 계열, 제품 믹스, 뭐 이런 것도 역시 제품 관리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 중에서 물리적 특성, 용도, 집단 이런 것이 비슷한 게 제품 계열, 믹스, 조합. 그리고 제품 믹스의 전략은 뭐 하향 연장, 상향 연장, 양방 연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작게 출발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소니로 출발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니 위로 소형차에서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 만들고, 그죠? 승합차, 버스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제 믹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포피 중에 두 번째인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죠. 가격은 뭡니까?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되어야 되는 금전적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그죠? 가격 결정이. 그러니까 수익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비용이 늘어난다면 소비자가 과연 그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구매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누구한테 적합하느냐? 적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찾아내는 과정까지도 가격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이 가지는 효용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대가. 이게 이제 가격이고,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잠재력을 가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이 효용입니다. 자동차의 효용, 노트북의 효용, 스마트폰의 효용. 다 다릅니다. 이런 효용입니다. 자, 인삼 제품의 효용 있죠, 그죠? 빵, 배고픔을 달랠 수 있습니다. 빵으로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이런 건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인삼은 비싸게 팔립니다. 의학적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효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번 의미를 보시고, 효용 대비 가격 전략입니다. 효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커지게 되겠죠. 효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가로 팔립니다.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 목표가 있습니다. 가격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수익 중심 목표, 판매 중심 목표, 현상 유지 목표. 이거는 역시 이제 가격 관리 파트에 대해서 한 주에 수업을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마케팅 원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거요. 이제 포피, STP 이거 다 이제 한 주 분량들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죠, 그죠? 유통 경로는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홈플러스에서 제품이 팔리는 것, 소매업체입니다. 수많은 제조업체의 생산 기업의 제품을 가져다서 판매를 하고 있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스톱 쇼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A 제품을 살려면 A, B는 B, C는 C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 쇼핑몰을 가면은 원하는 제품을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죠. 이게 이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형 매장의 장점인데 일단 대형 매장 역시도 유통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 유통 경로 속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제품의 물적 유통이 있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제조업체 공장에서부터 출발해서 트럭으로 싣고, 그죠? 도매상. 예전에 전통적 경로가 그랬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런 과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형 마트들이 본사 체인이 어떻게 됩니까? 도매 기능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전부 다 매입해서 물류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그 보관한 것을 지역에 있는 마트로 운송을 하고 이 과정까지 다 포함되는 게 이제 유통 경로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기능은 이제 뭐 교환 기능의 촉진, 거래 불일치 완화, 거래 표준화, 구매자와 판매자 연결, 고객 서비스 제공 등등 있는데 역시 플레이스 이런 유통 관련 내용도 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한 주에 걸쳐서 이것을 자세하게 다룬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상의 존재의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의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 뭐 이런 효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활동 같은 경우 프로모션 활동인데 이것도 역시 한 주 동안 수업을 할 것입니다. 촉진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판매자 즉 생산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 그리고 구매를 하게끔 자극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 정대를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부 다 촉진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촉진 활동. 자, 촉진 활동 보면 이제 촉진의 4요소가 있습니다. 4요소. 이거 포피하고 촉진 믹스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촉진의 4요소는 이렇습니다. 퍼스널 셀링, 판매원을 통해서 제품을 파는 것, 인적 판매, 그리고 애드버타이징, 광고, 그 다음에 홍보 활동, 퍼블리시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품 판매와 관련된 세일즈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촉진의 4요소입니다. 이거